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설 연휴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구성과 내용들로 뉴스레터 K 준비했습니다. 그 첫 시간인 오늘은 정치 토크 코너에 패널 4분 모셨습니다. 당면 현안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던 이전과는 달리 명절인 오늘만큼은 정치 덕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4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신주호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덕담 준비했다던 정치 이야기 한다고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의아해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신현영 의원님. 예. 우리 정치권 특히 상대당에 대해서 덕담을 해보죠. 라고 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사실 좀 어색하죠. 어색하죠.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그래도 둥글둥글한 사람인데 네. 정치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뾰족해지거든요. 네.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다시 원래대로 회귀하려고 그러니까 아 정치에서 덕담이 가능한가? 근데 덕담을 하다 보면 또 상대방의 쓴소리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생기긴 하는데요. 네.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송영훈 대변인님 어떠셨어요? 덕담을 한다는 거는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결국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네. 사실 우리 정치가 그동안에 정치의 실종을 국민들께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극복하려면은 상대를 인정하고 장점은 칭찬하고 그런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덕담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재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원래 명절이 서로 이제 덕담을 주고 받으면서 새해를 또 계획하고 이런 자리인데 또 그렇지 않고 잔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것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번 방송에서는 그러면 민감한 정치 키워드 메뉴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덕담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저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좀 괴로우셨나 봐. 그동안에는 사실 이 당의 대변인단이라고 하는 것이 예. 상대당의 실수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상대당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하는 차원이 컸거든요. 네. 특히 저는 논평이나 이런 걸 작성하면서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혹은 뭐 우리나라에 좋은 이슈가 있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공격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근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사실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이제 서로 덕담을 하고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시간이 좀 기대도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성격이 순한 편인데 기자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너 약간 싸나워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맥락의 말씀 아닌가 싶고요. 자,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다 보면 여야 각 당 입장 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날선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방송 마치고 출연해 주셨던 패널들이 특히 그날의 주제가 불리한 게 많았던 패널들이 웃으면서 좀 살살 좀 해.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거기서 우리 작가님들 뭐 해가지고 우리 제작진이 착안을 했어요. 저거구나. 자, 훈훈한 방송 뒷이야기. 또 내가 우리 당을 위해서 이렇게 좀 그 날을 세웠었지만 좀 상대당에 대해서 어떤 덕담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거니까요. 오늘 재미있게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부터 설 밥상 민심을 계기로 나누는 정치 덕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분에게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몇 가지 꼽아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올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좌우할 주제는 무엇일까 하는 거였습니다. 먼저 송영훈 대변인 탄핵과 조기 대선 환율 골라주셨어요. 왜 선택하셨는지 좀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쨌든 그 정치의 계절이 됐지 않습니까? 네. 탄핵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상당히 뜨겁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명절에는 모여서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시국이니만큼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얘기는 빠지지 않고 밥상머리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네. 경제로 가면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물가죠. 그런데 지금 그 물가의 기저에 있는 게 환율입니다. 네. 사실은 연말에 우리 환율이 상당히 불안했었고 그래서 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갔다가 지금은 1,450원 아래에서 조금 안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 환율은 그 본인들의 생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그 관심사와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탄핵과 조기 대선 환율. 참고적으로 오늘은 누구한테 제가 말을 이제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거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신주호 부대변인 님도 대선을 주요 키워드로 골라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든 안 되든 이제 뭐 대선에 관한 대화를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인용이 된다면 대선을 얘기할 것이고 인용이 안 되더라도 그렇다면 대선을 언제 치르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은 이번 밥상 그 대화에서 분명히 나올 것이고 저는 그것과 동시에 계엄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설에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할 적에 무언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그 뭐 갈등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계엄을 겪었던 세대 그리고 계엄을 겪지 못한 자식 세대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계엄을 겪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 계엄이 뭐 몇 시간 만에 끝났다고는 하지만 네.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 모두가 계엄을 겪었고 특히 부모 세대들은 그 계엄의 실질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혹은 대화를 하면서 야,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전 통한다고 봐요. 나 때 계엄이 얼마나 심했는지 라떼가 아느냐. 거기서 또 나오는군요. 예, 여기서 라떼가 나오겠지만 여기서의 라떼는 사실 네. 세대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대를 포용하고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윗세대의 경험을 밑세대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으로 말미암아 촉진된 그 대선 정국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밥상 대화에서 그것이 분명히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신현영 의원님은 경제 민생 통합 대통령은 누구? 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송영은 신주호 대변인님께서 좋은 키워드로 설명해 네. 주신 거에 대해서 칭찬과 덕담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민심머리 이제 연휴 밥상에 어떤 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연휴 끝나고 나서 여론에 각 네. 정당의 지지도가 출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번에는 가족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것이냐. 결국에는 대선과 선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는 정치의 꽃이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를 부모와 자식 간에 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그 시대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면 양극단에서 특히 극단주의자들의 정말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랄 상황들이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 라는 가족 간에 뭔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을 잘할 수 있는 정치 인물이 누구냐에 대해서 신랄하게 뭔가 디스커션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상호 인정 그리고 일방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정치인의 덕목이 뭔가 많이 면밀하게 검토가 될 것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잘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 누구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가족 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자, 신현영 의원님은 경제 민생 통합 이제 언급하시면서 경제 민생 언급하셨는데 이지혜 부대변인님의 키워드는 경제입니다. 부대변인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설 밥상머리에서 이제 많이 나눌 것처럼 예상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핵과 뭐 대선, 대통령, 통합
아니면 비상계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밥상머리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도 결국은 그래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이 경제를 누가 어떻게 우리 정치가 또 어떻게 통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당에 가도 요즘 식당에 가면 빈자리가 엄청 많이 보여요. 예전에는 북적북적 하던 맞아요. 식당도 빈자리도 저도 많고. 느껴요. 맞아요. 그리고 9시, 8시 반, 9시만 되면 모두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물론 그게 뭐 좋은 문화든 나쁜 문화든지 간에 이게 북적북적 하면서 언제까지 이 소상공인들도 영업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경기를 위해서 뭐 먹고 쓰고 지갑을 열고. 지갑을 열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갑도 거의 닫혀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12일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네. 이때 1,630명의 소상공인이 답변을 했는데 그중에 88.4%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절반 이상 손님이 없다. 원래보다 절반 이상 손님이 없다라고 답한 소상공인도 37.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얼마나 지갑을 닫고 얼마나 소비가 줄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비상계엄이 해제 의결이 본회의장에서 있고 나서 네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골목경제 어려움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골목경제도 어렵고 서민들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빨리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그리고 경제가 좀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주로 이제 정치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해주시면서 역시 경제 얘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오랜만에 가족 친지 모여가지고 또 정치 얘기하냐. 우리 요번 명절에는 정치 얘기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어른들도 있거든요. 송영훈 대변인. 그게 근데 결국은 가능합니까? 결국 나오지 않아요. 올 설 연휴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죠. 예, 워낙에 지금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도 앞서 이제 뭐 탄핵이니 조기 대선이 하는 키워드를 뽑았던 거고요. 사실 보통은 첨예한 얘기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그 민심의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피하기는 어렵고 다만 각자 지혜롭게 가족과 친지를 배려하는 선에서 말씀들을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형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명절 때 만나서 싸우고 그게 보통 이제 정치적인 어떤 현안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신현영 의원님은 주변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주변에 저는 사실 뭐 민주당 전 의원이기 때문에 예. 저와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굳이 시비를 걸지는 않으시죠.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시죠. 우리 신현영 의원님의 포스에 그냥 감히 얘기를 못 하는구나. 예. 근데 한번 가족들끼리 서로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한번 공개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식도 아마 다른 알고리즘 갖고 있을 텐데 나는 주로 어떤 유튜브 본다 이런 거 한번 커밍아웃 하면서 각자의 정치적인 칼라? 이런 것들 보고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개선점은 뭐다? 이런 것들 좀 통쾌하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또 싸움 나고 분위기 험악해지고 그러다 보면 에이 괜히 했다. 이렇게 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족 내에서 서로 상호 정치적 견해를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 연휴 아니면 그런 얘기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자, 신조호 부대변님은 좀 그 상대적으로 젊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강요까지는 아니어도 아버지가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자식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 좀 다릅니까? 어때요? 요새는 뭐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랑 정치적 성향이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같아서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예.
부모님이랑 다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부모님하고 그런 대화를 안 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대화를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뭐 명절이나 여러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행히 뭐 저희 집안은 자체가 이제 뭐 제가 이 그 국민의힘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의힘 지지 집안입니다. 예. 근데 다른 집안들을 보면은 다른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좀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대화를 하느냐 했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명절이나 그럴 적에. 왜냐하면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옛날 일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뭐 옛날에 섭섭했던 거. 뭐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한테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뭐 이재명을 지지하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금지요. 막 그렇게 하면서 네가 이재명을 지지하니까 옛날에 이러지 않았냐. 예. 형은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해? 이러면서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 정치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이라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사실 뭐 세대 간이 양분될 것도 없고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엄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여러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 시간이 이번에 많이 가지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 예. 그러면 가족끼리 대화하다 보면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해요? 너가 윤석열을 뽑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항번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다시 이재명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신혜영 의원님은 그런 전망을 해주셨고, 우리 이재 부대변님은 어떻게 친구들이나 가족들 사이에 뭐 명절 때뿐만이 아니라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디서든지 간에 언제든 간에 네.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정치와 종교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고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또 하대요. 결혼했냐 묻지 말고 그렇죠. 결혼한 사람한테는 애있냐 네. 묻지 말고 맞아요. 뭐 금기어들이 많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계엄 사태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 준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 그래요?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정치 관심 있게 된 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명절에서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가족끼리 많이 보내다 보면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네. 그 전에는 아마 어떤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견이 있어도 좀 자식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좀 참고 그냥 듣고 넘기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지금 제가 그냥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뭐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정치적 양극단화가 네. 가족 내에서도 생기면 어쩌나.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어떤 의견 표력을 하고 듣고 말던 문제가 지금은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또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현상들이 집안에서도 이 설 명절 안에서도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좀 우려가 생기긴 합니다. 자, 관련해서 네. 제가 질문 드린 김에 우리 이재 부대변인께 하나 더 드려보면 그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이제 설 명절 뭐 추석 명절 전에 야 우리가 이런 메뉴를 띄우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가족들 사이 회자되고 이게 민심을 어떻게 좀 이렇게 환기시키는 계기다. 뭐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파괴력이 설 그 밥상머리 그 어떤 그 주제의 파괴력이 예전만큼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리고 네. 신현영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알고리즘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네. 시대가 도래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언론사에서 그 알고리즘 교육을 한번 시켜봤대요. 그래서 김진보 계정과 김보수 계정 두 가지를 만들어서 예. 보수 계정에는 보수 유튜버에만 노출시키고 일주일 동안 그 진보 계정에는 진보 유튜버를 노출시켰더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결과가 김보수 알고리즘에는 정말 그 보수 계정의 유튜버들의 계정만 계속 추천을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튜버로 세상을 접했을 때는 어떤 다양한 견해들을
주고받는 그런 여지가 없고 그리고 한쪽 일방의 주장만을 듣게 되는 그런 평양성이 확장된다라는 것이 실제로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신지호 언론 보도를 봤는데 엄마 그 유튜브 보지 마. 이게 그 언론 기사의 주요 타이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생겨난 그 부모님의 그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극단적인 유튜브만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엄마 그 유튜브 보지 마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앱을 삭제를 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치라는 주제가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주제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가 사실 대화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것인데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치라는 주제가 굉장히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선 정치라는 게 오히려 대화를 단절을 시키고 갈등을 촉발시키는 그런 한 요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밥상 대화든 아니면 일반적인 대화든 가정이든 뭐 사회든 친구들이든 서로 간의 극단적인 성향을 공유를 오히려 하면서 그걸 점점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현 상황이 사실 녹록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치가 갈등을 무마시키고 완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조장시킨다. 네. 신현영 의원님. 저는 이런 상상해봤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구구 보수 유튜버를 보는 게 아니라 진보 유튜버를 막 보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구나 내가. 아, 이런 지적을 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더 공고하게 내가 잘 방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라고 했으면은 대통령직을 아주 통합적으로 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매우 우리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좌우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흔들었다고 하니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미디어 지형이 상당히 바뀌고 있어서 레거시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훨씬 더 큰 작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팬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 인물을 띄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이 될 수도 있지만 악순환으로 더 쉽게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번에 우리가 서부지법의 그런 침탈을 보면서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올바른 지적과 소리를 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능을 정상화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치에서 어떻게 유해한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진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보 유통 습득 이 부분까지 얘기가 갔거든요. 송영훈 대변인. 네,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처럼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서라도 우리가 비합리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은 최대한 걸러내고 합리적이고 그래도 각자 정당이나 정파를 대변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상식선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무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새해에도 정말 다 같이 여야를 가리지 말고 그 점만큼은 한마음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자, 요 대목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주호 부대변인 어떤 노래 고르셨어요? 저는 그 강산의 씨가 부른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잘 될 것이다. 내가 있는 이 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힘을 써서라도 헤쳐나간 다음에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 내용 중에서 어려운 길이 있음에도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무언가 고난이 있을 때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쉽게 내려놓기 마련인데 그렇지가 않고 그것조차도 축복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 개인과 나라에도 해당된다. 우리 사회에도 이것이 접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깊은 뜻이 있었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들으시겠습니다. 그 언제서
설 특집 정치 덕담. 저희는 지금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재 민주당 부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2025년 정치 분야를 좌우할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미리 좀 부탁을 드려놓은 게 있는데, 자, 신주호 부대변인 어떤 키워드 고르셨어요? 저는 개헌을 골라봤습니다. 개헌이요? 네. 왜 개헌으로 고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 지금 네. 대한민국의 87년 헌법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도 개헌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거대 야당의 폭주 때문에 행정부 기능이 마비됐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채택하고 있는 5년 단임제라는 것 자체가 행정 권력과 입법부가 서로 다른 국가 운영에 대한 그 길을 보였을 때 네. 그 굉장히 갈등적 요소가 상당하거든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탄핵 사유였던 것 중에 하나가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발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발언 자체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 한탄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에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 이후에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일 때 네. 우리가 맞았던 그런 위기가 더해져 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제든 뭐든 87년 체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을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돼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정부 형태가 돼야 되냐, 그건 제가 좀 뒤에 그 네 분한테 집중적으로 여쭤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자, 신현영 의원님. 예. 개헌 필요성은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이제 제기돼 왔어요. 그렇죠. 실제로 관련 법안 준비를 위한 특위도 구성돼서 뭐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시점에 대한 이견들이 꽤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여론과 그리고 대선 이후에 차근차근 하자라는 게 아주 첨예하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한쪽에서 반대하면은 같이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게 정권 초인데. 그렇죠. 근데 정권 초기 예. 정권 초기에 사실은 그 새 정부가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정권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데 개헌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한 색깔보다는 개헌으로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기 때문에 네네. 새 정부들이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정책적 우선순위가 매우 높지가 않다는 또 한계가 되네요.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작금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위기가 있을 때 개헌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불발됐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개헌을 다시 끌고 나오긴 했는데 본인들이 뭔가 위기가 있고 불리할 때 개헌을 정치적인 도구로서 정치적 수사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개헌의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고 결국에는 개헌이 정치적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유불리에 따라서 밀고 당기다 보면은 출발도 못하는 게 딜레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에는 미리 컨센서스와 타임라인을 결정해 놓고 네. 이때는 죽어도 어떤 정치적 상황이 돼도 추진한다라는 양당의 합의가 사전에 전제되어야 네. 실질적인 개헌의 논의와 함께 워낙에 방대한 영역이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디자인하는 그런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졸속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또 한편의 생각도 있습니다. 네. 자, 송영훈 대변인.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그 잘 안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신? 지금 아까 뭐 정권 초도 자기네 정책적 청사진 뭐 이런 거 막 정책 드라이브 걸고 해야 되는데 또 그거 하기 싫은 거고 적당한 시점.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의 어느 정도 전반적인 공감대는 좀 쌓여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 내지 컨센서스는 지금만큼 넓게 형성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그 1987년 이후로 우리나라 6공화국 대통령제가 한 명의 대통령은 퇴임한 후에 불행하게 서거를 했고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네. 이제는 또 1명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8명의 대통령 중에 5명이 결국은 퇴임 후에 혹은 임기 중에 네. 불행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제도는 정말 효용을 다했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지금만큼 넓은 적이 없는데 다만 네. 어찌됐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 또다시 개헌 논의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 임기 초가 가장 권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개헌 논의를 가장 주도할 수 있는 시에 있는 대통령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게끔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개헌 논의를 하기에 적기다. 지금이 새 대통령을 뽑기 전에 예. 여야가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더라도 거기부터 해당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네. 와, 이제 부대변님은 어떻게 만약에 개헌 논의가 지금이 적기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온 어떤 결과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건 뭐 조기 대선이 없건 바로 다음 대선부터 적용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고 네. 그래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개헌의 효용 가치는 어느 정도 다 수명을 다하지 않았냐.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에 걸맞는 새 옷을 입을 때가 됐다라는 공감대는 모두가 형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왜 개헌이 지지부진하고 지속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야든 각자의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시간과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개헌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개헌의 논의의 중심이 대통령제, 어떤 제도 법안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네. 큰 틀에서 합의를 가지고 우리가 개헌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시기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아니면 이번 누가 돼서 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이게 또 각자의 또 영역대로 생각하는 정치적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중심에 놓고 이 개헌 네. 이야기를 서둘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질문은 네 분한테 제가 연달아서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개헌을 한다면 지금의 대통령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신주호 부대변인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반발을 할 것 같은데 예. 전 대통령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중심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정치 선진국 중에서 완벽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왜 미국만이 대통령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느냐. 그럼 미국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칼 레벤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대통령제라는 체제가 네. 미국을 벗어나는 순간 죽음의 키스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 게 대통령제는 미국에만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정치 선진국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의회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 나라들은 저 남미의 독재 국가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그런 소련에서 이른바 퇴출되어 나온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네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후진성이 강화된 나라들만 대통령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가 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교착이 국가의 분열로 이어지고 결국에 그 국가의 분열은 정치와 사회의 기능 마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사회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말미암아 생기는 국민적인 갈등도 굉장히 극심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그 정치의 본질을 네. 어디서 시행할 수가 있느냐? 의회에서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논쟁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른바 여소야대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갈등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네. 대통령제를 벗어던지고 의회 중심제적인 개헌안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 구조에 대해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신현영 의원님, 신주호 부대변인은 대통령제 내던지고 의회제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대통령제 했는데 좀 이렇게 진통이나 부작용이 없을까요? 실제로 이번에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은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위기를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허술함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보여드렸다. 왜냐하면은 비대한 권력을 상당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대선 기간 동안에 사실 정치 경험이 없는 후보가 네. 양당에서 응급으로 데려와서 단기간에 그런 성과를 내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5년이 불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경험을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런 비대한 권력에 대해서
의회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가 분명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정답이 의원 내각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야가 점차 정치가 21대에 비해서 22대도 소통과 협치가 더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정쟁과 극단적인 싸움만 남아있는데 의원 내각제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대한민국의 행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소통과 협치가 복원이 되고 성숙해지면 의원 내각제가 훨씬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이상은 있는데 지금 현실에 적용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에 냉철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송영훈 대변인님은 어떤 형태로 만약에 바뀐다면 개헌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장기적이고 이상적으로는요. 우리 네. 신조 상근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저도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고는 보는데요. 다만 이제 정치라는 것은 특히나 개헌 논의는 그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성.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대통령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사실 1987년에 그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주장하는 개헌이 대통령 직선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적인 열망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지 네. 사실 그때 바로 의원 내각제로 가자고 했으면은 그 정도로 국민적인 지지를 모으기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35년을 왔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아울러 고려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전국을 봐도 계엄으로 인해서 그것이 극단적으로 표출이 되어서 그렇지 의회 독재에 관한 그 우려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과 맹점은 해결해야겠습니다만 이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혹은 뭐 이원집정부제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할지언정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존재로서 그걸 포기하는 방향의 개헌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재 부대변인님은 만약에 바뀐다면 권력 구조 어떤 점이 보완되고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다들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대통령제를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제를 중심에 놓고 이게 4년 연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이지 네네. 대통령제이냐 아니면 의회 중심제이냐 이런 것은 아마 지금으로서 논의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2024년에 OECD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이런 조사 내용을 보니까 OECD 30개국 중에 우리나라 의회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30국 중에 27위. 약 20% 정도로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네네.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면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이 모든 정치들의 이슈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의원 내각제라고 했을 때도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의회 독주 측면도 있고 그리고 총리를 또 선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교체되는 이런 불안정한 정치 구조도 있고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어떻게 신뢰받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재 부대변인님하고 송영훈 대변인님이 골라준 키워드 두 분이 마음이 통하셨어요. 두 분 모두 회복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이재 부대변인님 회복을 선택하신 이유 뭘까요? 네, 앞에 경제 말씀드린 것도 네. 맥락이 있는 것인데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퍽퍽하고 녹록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25년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경제와 성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을 통한 회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성장 아니면 신성장 동력 창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 이슈를 주로 강조를 하셨었고 그 평가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분배를 계속 주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이 민주당의 기본 가치를 우선순위를 조정해가면서까지 우리가 경제 성장을 민주당에서 앞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것처럼 경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한미 관계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외교안보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전쟁이나 어떤 긴장 상태 이런 위험성이 경제에 미치는 이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2기 체제가 형성이 되고 굉장히 강경 노선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긴장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피해를 보지 않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외교,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치가 안정성을 가지고 또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25년에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회복 말씀하셨고요. 송영훈 대변인님도 비슷한 취지입니까? 네, 저는 조금 광범위한 시야에서 이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서 매우 일관된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회복이 크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헌정 질서의 회복. 이건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고요. 두 번째는 정치의 회복입니다. 그동안에 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었고 네. 협치는 찾아볼 수가 없고 특히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일련의 전국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네. 우리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완전히 실종됐어요. 뭐 대행의 대행 이렇게 네. 줄탄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 정치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서 우리 이기혜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그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 합니다. 폐업을 하는 데에도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것도 다 통계로 나와요. 그런데 네네.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하는데 뭐 평균 11달이 걸린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회복이 필요한데 헌정질서 회복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회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뭐냐면은 극단을 배격하는 이성의 회복이에요. 그 서부지법 그 난동 사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정말 그 극단적인 주의 주장들, 특히 그런 것을 타겟팅하는 유튜브에서 파생되어가는 이 극단주의가 우리 정치에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온건한 이성을 정치와 사회가 회복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2025년의 키워드가 저는 회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 정치적 극단화, 양극단의 팬덤 문화 뭐 이런 것들인데 막 내 것만 옳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정치 문화가 점점 팽배하고 그분들을 또 정치인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이거 어떤 방향으로 회복을 해야 될까요? 지금 떠오르시는 생각은. 그러니까 건전한 팬덤의 존재는 우리가 네.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정치에 있어서 불가피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팬덤이라기보다도 네. 정말 어떤 극단적인 주의와 주장을 신봉하는 그룹이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요, 정당이 정말 공적인 도구로서, 공적인 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존재로서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즉, 네. 그런 극단적인 세력을 정당 안에 발붙이게 하거나 그런데 끌려다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당 지도부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윤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든가. 네. 자, 신현영 의원님이 예. 한 말씀 저도 하실래요? 네. 첨언하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신현영 회복이라는 의원님. 키워드를 꼽아주셔가지고 저는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 회복도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제주 항공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자연적 사회적 재난이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받으셨고 또 지난 1년 동안의 의료 대란의 트라우마도 상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트라우마 그리고 정치적 트라우마의 회복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회복은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전하는 거. 올해는 조금 지양하자. 이런 방식으로의 서로의 독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이 골라주신 키워드 다시 대한민국.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회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희망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 다시 대한민국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도 다시 한번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장을 했고요. 네. 이재명도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서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의 단계를 나아가면서 다시 대한민국의 성장과 희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노래도 비슷한 거 꼽으셨죠? 어떤 노래 꼽으셨습니까? 정말 이거 1983년 제가 3살 때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가수 정수라 씨인데요. 네. 대한민국. 꼽은 이유 말씀드릴까요? 네. 이 노래를 옛날에 되게 무의식적으로 듣긴 했었는데 후렴이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 보면서 가사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그리고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을 무엇인건 될 수가 있어. 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조국. 정말 저는 이거 들으면서 눈물이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요. 예. 신현영 의원님이 신청하신 정수라의 대한민국 듣고 저희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설 특집으로 준비한 뉴스레터 K 정치 덕담.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2025년 주목할 인물이 누구냐? 저희가 이제 네 분한테 미리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재 부대변인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재 부대변인님 누구 꼽으셨어요? 저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뽑아봤습니다. 트럼프. 네. Very very strongman 트럼프. 이유는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네. 한국은 머니머신이다라고 하면서 충격을 던지고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그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한 지 며칠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네. 취임을 하고 나서도 연일 다른 땅도 다 내가 갖겠다. 이름도 미국으로 바꾸겠다. 예. 관세 다 부과해서 우리 무역의 우위를 차지하겠다. 믿기지 않는 일들. 이런 네. 일들을 실제로 크게 공언을 하고 그리고 그 취임식 당일내 예. 행정명령에 17개의 사인을 하면서도 아주 화려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2기의 부활을 성대하게 알리면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네. 그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머니머신이라고 말을 한 배경도 방위비 분담금 협의를 다시 하겠다. 그 지금과는 다르게 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하겠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이면에는 실제로 그 큰 방위비 분담금을 실제로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고 이면에는 또 다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 섬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 예전에 트럼프도 아마 기시감이 들 건데, 1기 트럼프가 취임할 때, 그때도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이었죠. 탄핵 정국이었어요. 근데 그때 탄핵 정국일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은 권력과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지금도 8년 뒤에 똑같이 트럼프에게 한국이라는 대통령 자리가 또 탄핵 정국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아주 강경하게 나가는 이 시국에서 이 외교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우리 국익을 챙길 만한 외교적인 준비가 지금 되어 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트럼프는 취임식 때도 북한과 그리고 김정은 이런 네. 언급을 했지 한국과 이 한국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얼마나 잘 정리돼서 우리가 트럼프랑 협상을 하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보는 이 와중에 탐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조선업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제1 관심사는 중국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인데 중국을 대응할 때 함대가 중국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반면 한국은 조선업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협상과 이 협의의 여지를 분명히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잘 풀어낸다면 트럼프 2기도 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같이 해봅니다. 네, 지금 이재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외교 안보, 그다음에 경제 무역, 북핵 문제, 이게 만약에 스몰딜 가능성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트럼프 이렇게 들어서면서 막 첫 행정명령 이런 것부터 보니까 1,500명 사면 의사당 난입을 한 1,500명 전원 사면 그다음에 자기 막 사돈 이런 사람들 거의 친족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의 이런 사람들을 대거 중용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대변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비슷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되고 그런 개정 법률을 스스로 공포해서 나의 죄를 스스로 사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또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사면을 보면서 네. 그런 걸 연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신현 의원님은 트럼프의 재등장 그러면서 정말 강력한 트럼프로 돌아왔어요. 7년 전에 8년 전에 그때는
워싱턴의 이방인 대통령이 됐지만 의회나 이런 데서도 뭐지? 뭐 이런 시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힘을 상당히 받아가지고 의회도 장악을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트럼프의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그 프로필 사진 보면서 네. 머그샷이랑 동일한 포즈로 똑같아. 예, 상대방을 노려보는 이야. 듯한 결국에는 그 자신감의 표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외교를 하던 건 아니면 내치를 하던 간에 본인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대를 제압하고 들어간다. 라는 면에서 우리나라가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에는 지금 뭐 뉴욕타임스랑의 인터뷰에서도 네. 트럼프가 나 김정은 다시 만날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뭐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에 네.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핵무기에 대한 무장한 국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에 영향받아서 내부에서 상당한 그 북한 대응에 그런 정치적 이슈가 공방이 여야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트럼프의 행보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출렁출렁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예. 한미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의 25년의 정권은 그런 대미 외교 그리고 국방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더 공고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취약한 부분들이 더 드러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긴장하면서 잘 대처하자. 그런 것들이 대선 과정에서 조기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능력으로도 검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제가 트럼프 보니까 신지호 부대변인님 막 자기네 인접한 정말 이웃 국가인 멕시코, 캐나다한테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지명도 바꾸고 막 무슨 만 이름도 바꾸고 와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막 함부로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정말 아주 중요한 가치인 그 핵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너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그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한테 정부 효율화를 맡겼어요. 이건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한테 자 이제 정부로 들어와서 우리 정부 삼성처럼 좀 만들어 봐라.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그 미국 공무원들도 만만치 않은 철밥통이거든요. 그 가능할까요? 머스크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이 가족석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족석 뒤에 두 번째 줄에 보통은 내각 지명자들이나 주요 네. 정치인들이 앉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줄에 누가 앉았냐? 빅테크 기업의 수장들이 앉았어요. 와, 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적에 양손에 엄지를 들면서 막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현대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의 풍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경유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네. 전혀 부정적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으로 출발을 했다가 네. 미시경제 파트가 추가되면서 경제학이 하나의 분파로 따로 빠져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왜 정치경제학으로 출발을 했느냐? 그만큼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네. 또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을 지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로 엮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 경제 그러니까 정경유착 이것이 정경유착을 더 강화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밥그릇을 어떻게 하면 더 늘려나갈 것인지 그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인데 미국에서 특히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내각에 들어가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네. 저는 하나의 그 전 세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율을 내려고 하는 그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의 영역에도 접목을 시킨다면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뭐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 과정들을 정부나 공공 영역에 투입을 시켜
시켜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저희가 좀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에서 성공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있고 IT 기업들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뭐 대응해야 될 뭐 AI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미국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야 어떻게 정부가 기업의 수장을 이렇게 장관에 앉혀 이렇게 비난을 할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바로 뒷자리에 빅테크 그 CEO들 있잖아요. 오너들이죠. 메타의 저커버그인가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네.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를 집중적으로 비난했던 그 비판 기사를 쏟아내면서 사실은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세 언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인데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입니다.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사주고 트럼프의 어떤 그 성추문이나 이런 걸 끊임없이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아마존 배달료가 너무 싸다. 아니 뭐 비싸단가 여하튼 아마존의 그 불이익을 끼치기 위해서 계속 그래가지고 아마존 주가가 하루에 막 몇십조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오너들은 IT 빅테크 기업들의 오너들은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의 혐오할 정도로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기에 와 있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새로운 독재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미국에서도 어떤 비판과 견제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송영훈 대변인 그런 거 좀 못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요. 그 제프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로서 워싱턴 네. 포스트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취했던 스탠스는 네. 사실은 그 미국 언론인들로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상당히 굴욕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은 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한국에서 그럴 일이 재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뭐 그 비슷한 상황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사회는 뭐 기업인의 정부 진출 또 정치권 진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터부시하는 그런 시각도 만만치 않아서요. 그리고 유튜브 시대일수록 레거시 미디어의 그 존엄은 어디서 나오냐면 언론의 독립과 정론 직필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요즘에 그 레거시 미디어의 그 논설위원으로 계시는 분들, 네네. 데스크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굉장히 잘 인식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는 2025년에도 건강성을 잘 유지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얘기하면서 보니까 어쨌든 트럼프의 미국이 과연 민주주의나 그런 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반면 교사하는 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송영훈 대변인님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꼽아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글로벌한 얘기하다가 국내적으로 오니까 모두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다시 국내 정치. 어쨌든 다시 대한민국. 네,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 현실적으로 이제 그 조기 대선의 가능성들을 점점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은 사실 뭐 이재명 대표로 주자가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동성은 실종된 그런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심을 별로 못 받아요. 네. 그런데 뭐 한편에서는 그것을 도토리 키재기라고도 합니다만은 여권은 굉장히 많은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있고 그러나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가시적으로 등판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물밑에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고 있고 네. 또 가능성들을 시사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12월 16일에 국민의힘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일절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여론조사에 등장을 하고 또 일정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걸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사실은 정치권에 계신 분들 말고 외부에 계신 일반인들도 한동훈은 요즘 뭐해? 이거를 심심치 않게 물어와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관심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등판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25년에 주목할 인물이다. 제가 이렇게 꼽은 의미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그만둔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우리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텐데 그럴 때 어떤 메시지나 어떤 정책이나 또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많은 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혜영 의원님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한동훈 주제를 하셨는데. 예, 송영은 대변인이 요즘에는 한동훈 대표보다 더 잘 나가고 있어갖고. 아니, 예. 진짜 궁금한 거는 뭐 해요, 요즘? 한동훈 전 대표는? 밥 잘 먹고, 예. 잘 주무시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진에 나온 거 보니까 되게 얼굴이 좋아졌다는. 정치에서 좀 멀어지니까 얼굴이 좋아진 건가요? 아니, 실제로 우리가 그 비상계엄과 네. 그 이후에 2주 동안에 펼쳐졌던 전국은 정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난도의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걸 사실 한 번에 집권 여당의 수장이 매끄럽게 풀어낼 수 있었다면은 그건 인생 2회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그 과제를 두 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에 네. 진짜로 그 12월 3일 이후에 한 보름 동안은 뭐 식사도 잘 못하고 좀 잠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요. 심리적으로도 아마 되게 위축됐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위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고심과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 깊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사도 잘 하고 좀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뭐 들은 얘기 좀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 요즘. 잘 지내신다는 얘기는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하고 계시냐 이렇게 사실 여쭤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그냥 저번에 그 새해 인사 한번 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밝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대표가 2025년에 떠오르는 인물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이제 대선 국면이 되면 후보에 대한 판단을 할 텐데 한동훈의 딜레마죠. 윤석열과의 디커플링이 사실상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의 경험이 없는 대선 후보가 섣부르게 대통령직을 수행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디펙트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고민이 심하긴 할 텐데 이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부터 너무 견제하신다. 이거 분위기가 예전으로 돌아가려 그래 지금. 사실 그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때는 저는 그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한동훈 대표를 되게 응원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변화 쇄신으로 이끌 수 있는 떠오르는 인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뭐 나경원 이런 다른 주자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건강한 보수를 이끌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압도적인 60% 이상의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당대표가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최상병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의 하나의 그런 잠재적 후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번은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사실은 빠르게 정리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국민의힘의 18명의 그런 친한계 의원들의 빠른 행동이 있었고 그 배후에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빠르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높이 평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정치 덕담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건데 저는 그때 그날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방이 내용이 다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좀 짠했던 거는 원내에서 국회의원을 했으면 본인이 직접 그 의원들의 방에서 지시를 했을 텐데 누군가가 전달을 계속 한동훈 대표의 지시라고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달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은 배달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전달하다 보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아닌 제 3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의 오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말빨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원의 그 당대표의 딜레마이자 한계구나라는 것들이 좀 보이면서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기대 그리고 짠한 마음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제 속에서는 그냥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믹스드 이모션. 이 영어 쓰면 안 되고 이 혼재된 감정 이런 건데 자 신주호 부대변님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번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그 전망을 신혜영 의원님 해주셨는데 누가 되는 거예요? 좀 단순 무식하게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나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지금 도전할 염두를 못 내고 있잖아요. 반면에 국민의힘에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컨벤션 효과를 누가 더 누릴 것이냐.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결국에 분위기를 타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진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에 명시적인 반대를 했고 계엄 해제에 있어서 야당 단독으로 그것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여당까지 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 거기에 전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같은 여론조사 상에서도요. 보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것이 뭐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거기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계엄에 완강히 반대한다. 그 여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든 아니면 향후에 본 대선 국면으로 가든 이 계엄 문제는 대선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근소한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가 존재하면서도 계엄에 완강히 반대하는 여론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느냐. 결과론적으로는 계엄에 분명히 반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저희가 정권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진 장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진 분명한 포지션은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흐르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펼쳐진다면 저는 그 상황에선 당원과 국민들께서 결국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되겠다라는 심정을 내비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갖는 분명한 특장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 부대변인.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뭐랄까 뭐 비장의 카드라기보다 어쨌든 아주 강력한 카드로 여전히 살아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덕담으로 시작하자면 아까 신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엄 해제 그 밤에 있어서는 정말 한동훈 대표가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날 밤에. 근데 그 이후에 다른 결정들을 내리시면서 좀 아쉬웠는데 또 송영은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는 좀 다르게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계속 이름이 오르면서 차기 주자로 손꼽히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에 가장 또 주목되는 인물로서 김문수 지금 장관께서 계시잖아요. 김문수 장관도 한 번도 본인 입으로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대선 주자로 내가 어떤 뭘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송영우 대변인. 지금 김문수 저 장관의 의미. 지금 현재는요. 탄핵 심판의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조기 대선의 국면이 공식화되지도 않았고 가시적으로 돌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께서 뭐 탄핵에 대한 마음 또 나아가서는 이 전국 전체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인물에 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잠재적인 대선 주자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왔다. 그렇게 돼서 조기 대선이 열린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당의 당원과 지지층도 본선 승리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금은 그냥 아주 멀리 있는 100m 미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사귈 거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거냐. 이건 매우 다른 문제거든요. 그건 이제 앞으로 전국이 바뀌면은 관점도 달라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아니 근데 사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재 부대변인 먼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번 말씀은 짧게 좀 해주세요. 이 얘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지율 조사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자들이 결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김문수 장관이 이 여론조사 1위 하는 거랑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잘 분석해서 이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탄핵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전에 있었던 탄핵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지난 대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당시의 여론조사 추이도 보면은
친박의 구심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기문으로 처음에 몰렸다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누가 1위였느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가 된 분은 홍준표 네. 당시의 경남지사였죠. 근데 홍준표 당시 지사가 언제부터 여론조사상에 유의미한 수치를 기록했느냐 보면 탄핵 인용주에 그때서야 1%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상의 수치도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참고해야 된다. 네. 그리고 당시에도 결국에는 홍준표가 나서야지 우리가 문재인을 막을 수 있다. 홍준표가 나가야지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선거를 제대로 치러볼 수 있다라는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대권 후보가 된 것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선 경쟁력을 저희가 무조건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진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은 본선에서 어떤 후보가 나가야지 우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독주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아마 지혜롭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살펴봤고 세 번째 주목해야 할 인물로 이재명 대표를 신조 부대변인 꼽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가 이제 조만간에 또 나올 것 같고 최종심까지 하면 올해 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2심에서 현재보다 더 감형이 크게 되지 않은 형벌을 받게 되면은 네. 대선 출마에 있어서 악영향이 될 것이고 또 대선에 나갔다고 해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멈추지 않거든요, 사실. 이것이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홍준표 후보가 나갔을 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2심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의 최종심만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당신이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당시에도. 네. 근데 당시에 수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소만 안 될 뿐이지 대통령 신분으로서 받고 있었던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수의 의견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적용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올해 어떠한 그 스탠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마 대선 전국에 많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막 재판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는 게 역력하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거기다 또 한 가지 현상이 최근에 보면 진영 의원님 임종석 전 실장이 좀 발언 수위 그런 워딩을 보니까 그렇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이 약간 뭐라 그럴까 플랜 B라고 말하면 뭐해도 어떤 잠룡들이 꿈틀대는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 언론 주목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근데 당사자들은 다 플랜 A라고 생각하지 내가 플랜 B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 당의 지지율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저는 예방접종을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국민들의 가혹한 시선, 너네들이 과연 집권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당의 다음 차기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부분에서의 대응책을 더 오히려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만큼 실력이 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담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더 어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부대변님, 신혜영 의원님의 얘기 취지는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그동안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이게 여권을 중심으로 있었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법원 판결이 3월에 나오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임종석이니 김경수니 이런 분들이 그냥 원칙적으로 한 얘기라 할지라도 그게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적을 받을 건 받고 이런 것들이 예방주사고 또 어떤 또 정치는 생물이니까 불리해 보이는 게 갑자기 유리해지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변인님? 아니 근데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은
후보군이 많고 민주당은 1극 체제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에 또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강력한 후보로서 존재하지만 또 우리 당에는 또 소중한 자원들이 많은 것을 또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또 대선 국면에서 담아서 또 국민들께 그 정책으로 또 약속드리는 그런 시기들을 거치는 건 매우 건강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송 대변인님 지금 이 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 최근에 이제 어떤 신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어떤 경제 다시 대한민국 이런 민생 중요성 얘기하면서 어떤 수권 정당 준비된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스탠스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때늦은 감이 있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방향 자체는 옳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어쨌든 성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성장을 도외시하고 그것도 분배를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기본소득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늦게나마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죠. 그런데 워낙에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것을 본인의 브랜드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과연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느냐. 즉 큰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중도 확장 내지는 우클릭을 위해서 그런 성장에 대한 어떤 언급을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그걸 정말 본질적인 전환이 있다고 믿어주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가 그려진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극복해야 될 과제다. 사실 오늘은 설 연휴니까 제가 조금 톤다운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자, 신현영 의원님, 지근거리 가까이서 지켜본 이재명 대표의 장점, 매력 어떤 겁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예, 워낙에 당대표급의 그런 중진의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 같은 초선 의원들한테는 거리감이 있고 매우 드라이하시면서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직접 소통하시잖아요. SNS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분도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신뢰하고 이 사람을 도우고 지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한테 끌리는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 출신도 있고 정치 출신도 있고 다양한 오리진이 있는데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호평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확산이 되고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게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 캠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호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의 상당한 다른 중진 정치인들과는 차별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 부대변인은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장점, 매력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이제 아까 송영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기본소득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경이 될 거냐라고 하신 부분에 이어서 장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뵌 이재명 대표님은 굉장히 실용적이시고 그리고 이게 당장 어떤 표에 도움이 된다던가 아니면 국민들이 지탄을 받는다던가 아니라던가 이런 것에 상관없이 일단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에 대한 방향을 수정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금투세의 경우에도 민주당 안에서 찬반 토론도 진행을 하고 폐지를 하게 된 것처럼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금투세가 이제 폐지되면 안 된다라는 흔히 말하는 이쪽 진영에서의 논리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봤을 때는 어쨌든 기본소득을 좀 우선순위에서 조정하고 그리고 좀 더 성장에 무게를 두고 그리고 국민 경제를 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쉽게 노선을 바꿀 만큼 그런 실용적인 분이라고 매력을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분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신현영 의원님이 어떤 분을 꼽았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예, 이유가 국민들이 뭡니까? 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이번에 내란특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을 때 그 강직하고 소신 발언은 네. 정말 이거는 하루짜리 기사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는 굵직한 인물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려져 있지만 이렇게 자기 자리에 대해서 그래도 소신을 갖고서는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솔직하고 담백한 이 강직함은 어디서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홍장원 차장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죠. 그리고 사실 네. 저는 보건복지를 주로 하기 때문에 국정원이나 아니면 국방부랑도 별로 관련은 없는데 요즘에 이렇게 정치의 기사를 보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국회를 이끌어주시면서 주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국정조사에 증인 출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네. 상당히 여야가 막 질타를 하거나 공방을 하거나 질의도 공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에 압도돼서 되게 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왠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 되는 느낌으로 인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내 발언 하나하나가 뭔가 트집이 잡히면 나도 같이 연루돼가지고 뭔가 이게 유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영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홍장원 전 차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 평양, 그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북한 보위부. 이 사람이요, 이분이요, 그 64년생이고 진해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어서 워낙에 집안에서부터 보수로 자랐던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블랙 요원도 하고 초 엘리트 코스로 국정원 차장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네. 본인의 그런 30년의 국정원의 생활에서 이런 소신과 애국심과 정말 보수를 건강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는 살아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직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요즘에 정치권에서는 간신배들 너무 많다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네. 꼭 배우고 리마인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정치권이나 관료 사회에서 강직한 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성영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매우 동의하죠. 네.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서 그런 강직함을 아주 잘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또 감사원장으로서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을 정말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정도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삶을 표본으로 보여줬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호명이 되어서 두 번의 대선 후보까지 지내셨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다 보수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보수의 본래 모습이고 보수의 레거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올 한 해에는 제가 앞서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수의 본 모습, 보수의 참된 정신을 회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이 지점에서 함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지혜 부대변인님 추천곡입니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왜 이걸로 정하셨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영국 록밴드이기도 하고 네. 이게 그냥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면 네네. 이 과거의 아픔과 분노를 극복하고 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이 마음을 이제는 변화와 열망, 희망 이런 것들로 바꿔보자라는 의미를 담아 골라봤습니다. 네. 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들으시겠습니다.
이번엔 덕담이라는 기획 의도를 살리는 차원에서 네 분께 역할 바꿔서 덕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들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보죠. 먼저 송영훈 대변인님, 신조 부대변님, 민주당 지도부. 이것만은 정말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 송영훈 대변인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를 구축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수많은 특검법들을 발의했는데 거의 대부분 당론 발의를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해서 발의를 하더라고요. 칭찬 맞죠? 아니 그게 현재 전국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스트롱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일사불란함을 똑같이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정당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같은 분도 필요하고 김혜지 의원 같은 분도 필요하고 이렇게 당론과는 다소 결이 다르더라도 정당의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궁극적인 가치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또 잘 뭉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그 일사불란함을 이끌어내는 능력만큼은 대단히 탁월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사불란함을 이끌어낸 뭐 어떤 효율성일 수도 있고요. 자, 신주호 부대변인 민주당 혹은 민주당 지도부 이거 정말 잘한다. 칭찬해주고 싶다. 어떤 거 있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을 비판했었던 주요 논점 중에 하나가 일극체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민주당을 칭찬할 만한 요소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동훈 대표가 있을 적에 지도부 그 최고위 회의 같은 걸 보면은 최고위원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대표를 향해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본인이 오독한 기사를 바탕으로 당대표를 향한 공개석상에서 공격을 일삼았었던 그러한 행태가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공개 의총이긴 합니다만은 그 비공개 의총 안에서도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었던 이른바 갈등 사항을 국민들께 보여줬었던 그러한 불찰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좋게 나가면은 어떤 그 토론과 뭐 이런 걸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금 많이 좀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민주당은 하나 되잖아요. 목소리가 하나로 나가고 메시지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든 박찬대 원내대표든 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든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계엄 사태 같은 초유의 사태를 맞았을 때는 책임 있는 정당들에서 저는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의 의견이 달랐고 의원총회에서 나온 당론이 달랐고 또 각 개별 의원들이 주장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사분오열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었던 반면에 민주당은 당대표 최고위원들 원내대표 뭐 각 의원들 할 거 없이 모두가 같은 입장을 국민들께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의회 독주를 벌리고 있고 의회 내에서 굉장히 폭거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당이 주장하는 것엔 신빙성이 있어 신뢰할 만해 이러한 것들이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것을 민주당이 이번에 잘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칭찬받을 지점이라고 봅니다. 자, 반대로 신현영 의원님, 이재 부대변인께도 똑같이 질문 드릴 텐데 먼저 신 의원님, 야,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이거 정말 잘했어. 어떤 거 있습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고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결국 생각해내셨어요? 예. 네. 이재명 대표 공격은 정말 찰지게 잘하더라. 야. 네, 그래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뻔뻔해져야 된다 그랬는데 많이 얼굴 두꺼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2017년에 본래는 누가 더 뻔뻔했는데요? 모르겠는데 2017년에 권성동을 2024년에 부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신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헷갈리는 게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렇게 계속 변신해야 되나? 라는 딜레마를 갖게 하는 거예요. 정치 초보자들한테. 뭐가 정답인지는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도 역사가 결국에는 평가할 테니까요. 예. 칭찬입니다. 자, 칭찬 두 가지를 딱 들어보니까 요점은 이거네. 자, 상대 당대표를 찰지게 잘 때린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변신의 귀재다. 두 가지인데 우리 이재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거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와 좀 더 결이 같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비상계엄을 두고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의 목소리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사실 이해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보수로 나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에서 목소리를 다르게 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게도 이런 분들을 뭔가 출당 조치나 제명하지 않고 그래도 같은 당 안에서 같이 끌고 가시는 이런 모습을 저는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싶다고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질문을 제가 2개 정도 더 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답은 한 30초씩만 해주세요. 자, 우리 당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누굽니까? 신현영 의원님. 저는 김상욱 의원. 아, 그래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울산에서 재선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정치를 끝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여야에 있던 야에 있던 진보에 있던 보수에 있던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우리의 정치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의원. 예. 자, 송영훈 대변인.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는 앞에 계신 신현영 전 의원님. 아, 저희 그래요? 당에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좀 길게 말씀하셔도 돼요.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우리 뉴스레터 K 코너에서 이제 카운터파트로 같이 정치 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극단의 시대에 온건한 목소리, 합리적인 목소리, 그리고 또 어떤 상대의 주장도 인정하고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사실 공개적으로 보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각자 자기 당의 당원들이 있고 지지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을 넘지 않고 또 때로는 소속된 정당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민주당에도 저런 분도 계셨구나 하면서 때로는 국민의힘에 오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멀리 갈 것 없이 저는 가까이에서 찾고 싶습니다. 자, 박수 10초. 아니,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 가갖고 내란 특검법 찬성해도 괜찮은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그거는 얘기인 저희 게, 지도부에 물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게 토론을 할 때도 어떤 상대방의 어떤 부분을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주 당의 보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우리 이재 부대변인님은? 저는 윤상현 의원님을 모셔오고 싶습니다. 진짜요? 네. 왜요? 왜 그러냐면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상현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이게 극우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내부에서도 사실 경계를 하실 것 같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좀 더 건전하게 좀 이끌어 나갈 그럴 차원에서 본다면 네. 윤상현 의원을 좀 거기에서 분리시켜야 된다. 끌어온다는 게 민주당에서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어디다 데려다 놓으려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영입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네. 영입이었다. 차라리 정광훈 목사를 모셔오는 게 어떨까요? 정광훈 목사. 지금 막 여러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신지호 부대변인. 저는 정성호 의원. 데리고 오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사실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 쓴소리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은 내가 이재명 대표와 가장 친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면들이 저희 당을 비롯해서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정성호 의원님 모셔오려면 이재명 대표도 같이 모셔야 됩니다. 세트예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짤막하게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자, 신현영 의원님, 마무리 차원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간단히 해주세요. 2025년 이제 밝고 희망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대한민국 파이팅! 자, 송영훈 대변인. 앞서 제가 헌정 질서의 회복, 그리고 정치의 예측 가능성의 회복, 또 민생 경제 회복, 나아가서 극단을 배격하는 이성의 회복, 이런 회복을 일관된 키워드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2025년 한 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정치에 좀 관심을 덜 가지셔도 되고 뉴스 안 보셔도 되고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재 부대변인. 네, 저희가 최근 2달 너무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나 살쪘다, 이제 좀 덜 먹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주호 부대변인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 편안한 귀성 귀경길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건강 아끼지 않고 항상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 특집으로 준비한 뉴스레터 K, 네 분이 골라주신 키워드를 통해서 2025년 한 해 정치권을 조망해 봤습니다. 여야 모두 존중과 배려가 우선시되는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기쁘고 훈훈한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신주호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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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곡으로는 송영훈 대변인님이 추천해 주신 콜드플레이의 Fix You 준비했습니다. 송 대변인님, 이 곡은 왜 추천하셨어요? 굉장히 그 따뜻한 힐링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가사를 가진 곡이잖아요. 네네. 네, 이 노래 보면은 이제 빛이 널 집으로 인도하고 따스하게 감싸줄 거야. 내가 널 낫게 해줄게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 가사 그대로 제가 오늘 일관되게 말씀드린 키워드처럼 여러 가지 가치들이 회복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따뜻한 힐링, 회복.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들으면서 정치덕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ivers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in love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